사우디를 관통한 한국 기술력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의 백지 수표까지 등장해 다른 나라들을 압도해버렸는데요. 특히 남다른 한국 사람들의 능력에 사우디 커뮤니티가 화제입니다. 한국 기술력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야드 국립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파와즈입니다. 최근 리야드에서 한국 삼성물산이 완성한 지하철은 리야드 사람들 입장에서 선물과 다름없는 일이지만 특히 저에겐 의미가 남다릅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때부터 동생 살만과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준 작은 유산으로 저는 의대를 졸업했고 살만은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살만이 들뜬 목소리로 삼성물산에서 리야드 메트로 공사 인력을 모집한다며 지원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밤 식탁에 마주 앉아 동생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살만은 한국 기술에 대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내심 걱정이 컸습니다. 한국 회사라니 미국이나 유럽도 아닌 한국 기업이 사막 한가운데서 지하철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믿음직할까 싶었죠. 의사인 저는 항상 검증된 것만 믿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요. 한국의 건설 기술이 얼마나 뛰어날지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위험한 일이라며 반대했지만 살만은 완강했습니다. 삼성물산 구간은 다른 구간과 달리 사고율이 거의 없고 한국 기술을 배울 기회가 흔치 않다며 걱정 말라고 했죠. 동생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살만은 리야드 메트로 삼성물산 시공 구간 지하 굴착팀에 합류했어요. 매일 아침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향하는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기업이었다면 조금은 마음이 편했을 텐데 한국 기업이라니.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라는 것 말고는요. 당시 병원에서의 제 일과는 늘 분주했습니다. 한국 건설사가 맡은 메트로 공사 덕분에 리야드 시내는 활기가 넘쳤어요. 도시 곳곳에서 거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죠. 리야드의 하늘은 크레인으로 가득했고 지하에서는 쉴 새 없이 굴착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간혹 살만이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자신의 현장 경험을 이야기할 때면 저는 표정을 감추며 들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니 과연 그들이 사막의 특수한 환경을 얼마나 이해할까 의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살아온 우리도 때로는 사막의 변덕스러움에 놀라는데 말이죠. 살만은 한국 팀장 이재훈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광산구조대원 출신이라고 했죠. 동생의 눈에는 이재훈이 영웅처럼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의 광산과 우리의 사막은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 그 경험이 여기서 무슨 소용일까 싶었습니다. 리야드의 메트로 건설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였어요. 50도를 웃도는 극한의 더위와 예측 불가능한 모래 폭풍 속에서 지하 수십 미터를 파고드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생명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죠. 병원 창문 너머로 공사 현장의 불빛이 보일 때면 저는 종종 살만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어요. 의사로서 저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지만 동생은 자신의 생명을 한국 기술자들의 손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내 동생을 지켜줄 수 있을까? 그 의문은 매일 밤 저를 따라다녔죠. 아니나 다를까 평화로운 일상은 그렇게 깨졌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던 중 응급 호출 소리가 들려왔어요. 중심 노선 연결 구간에서 지하열 누출과 집안 미세 붕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살만이 그 근처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한국 기술이 대단하다면서 무슨 안전사고가 이렇게 크게 났는지 동생을 믿은 제가 바보 같았어요. 응급의료 지원팀이 즉시 구성되었고 저는 긴급 파견 명단에 이름이 올랐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구급차로 향하는 동안 살만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곳은 한국팀이 시공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팀이 담당하던 구간과 인접한 유럽계 시공사 구간에서 대규모 집안 붕괴가 발생한 것이었어요. 먼지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들을 하나둘 끌어내고 있었어요. 다행히 동생은 삼성물산팀이라 여기에서 사고를 당하진 않았겠구나. 잔인하게도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에게 정보를 물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미 몇 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고 더 많은 인부들이 지하 깊숙이 갇혀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들었어요. 살만이 그날 아침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유럽계 구간에 파견된 협력팀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럽 구간에서 기술적 어려움이 생겨 한국 기술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사로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지만 형으로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살만이 갇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더 큰 절망은 유럽 시공사의 발표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더 이상의 지하 진입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어요. 2차 붕괴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희망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장 책임자와 언쟁을 벌였어요. 아직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제 동생이 거기 있다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어요. 유럽 시공사 엔지니어는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지하 열 누출로 인해 온도가 지나치게 높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며 집안 구조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고요. 들을수록 희망은 사라져갔어요. 응급처치를 계속하면서도 제 눈은 계속해서 무너진 터널 입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살만이 거기 있다는 사실이, 그를 구하러 갈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동료 의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진 터널 안에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형으로서의 본능 사이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구조의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유럽 시공사는 이미 수습 단계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갇힌 인부들에 대한 이야기는 생존자가 아닌 실종자로 바뀌어 가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이미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왜 살만은 한국 구간이 아닌 유럽 구간에 가야 했는지, 왜 하필 오늘이었는지. 하지만 그런 감정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어요. 내 동생이 지하 깊은 곳에 갇혀 있고 아무도 그를 구하러 가지 않는다는 현실을요. 저는 무너진 터널 입구 근처에 서서 들려올지 모를 생존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막의 바람 소리와 구조대원들의 외침 속에서 살만의 목소리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현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사우디 정부와 유럽 시공사 관계자들은 진입 위험성을 이유로 더 이상의 구조 시도를 보류하자는 입장이었어요. 추가 붕괴 위험이 너무 크다며 더 깊은 지하 구간으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절망감이 현장을 뒤덮었어요. 제 동생을 포함한 많은 생명이 그 아래 갇혀 있는데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무력함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삼성물산 구조대 소속 한국 기술자 이재훈이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는 주변의 혼란에 동요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팀을 모아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상황실에 들어선 이재훈과 한국팀은 즉시 장비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평범한 구조 장비가 아니었어요. 자체 구축한 재난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열감지 탐지기, 그리고 사전 시공 분석 데이터베이스까지. 마치 이런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팀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놀라운 주장을 했어요. 진입 가능한 경로가 단 하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특정 경로를 통해 갇힌 인부들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했죠. 모든 변수를 고려한 계산이었어요. 하지만 유럽 시공사 책임자는 비웃듯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구간이 아니라는 이유였어요.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도 머뭇거렸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이런 반응에도 한국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고해진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판단으로 구조 돌입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장비를 점검하고 팀원들에게 역할을 분담하고 진입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의구심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정말 그들이 살만을 구할 수 있을까? 한국 기술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현장의 모든 시선이 한국 팀에 쏠렸어요.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일부는 기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중간 어딘가에 서 있었어요. 의사로서의 냉철함과 형으로서의 간절함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한국 의무팀도 구조팀과 함께 투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특수 제작된 응급처치 키트를 점검하고 극한 환경에서의 응급 상황을 대비한 장비들을 세팅했어요. 모든 과정이 신속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이재훈이 마지막 브리핑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눈빛에서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구조 작업이 아닌 반드시 완수해야 할 임무처럼 보였습니다. 준비가 끝나갈 무렵 이재훈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간단한 말로 제 동생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한국 기술에 대한 의심보다 그의 의지를 믿고 싶었습니다. 구조팀이 위험한 현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과학과 의학을 믿는 사람으로서 평소엔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때만큼은 모든 힘을 빌리고 싶었습니다. 살만을 위해, 그리고 그를 구하러 가는 이들을 위해서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들의 의지를 보며 저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과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헌신이 만들어낼 기적을 기다리며 사막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재훈과 한국팀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어요. 극적인 구조 시도가 드디어 개시됐죠. 그들은 가장 먼저 특수 제작된 열감지 드론을 무너진 구간 위로 띄웠습니다. 이 드론은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라 지하 깊숙이 생명체의 열기를 감지할 수 있는 장비였어요. 동시에 다른 팀원들은 사전 시공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건설한 구간뿐 아니라 인접 유럽 시공사의 구간까지 3D 모델링으로 재구성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팀은 모래층 붕괴 시뮬레이션을 실시간으로 돌리며 안전한 진입 경로를 찾고 있었죠. 주변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지만 저는 점점 그들의 방식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즉흥적인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계산이었죠. 놀랍게도 한국팀은 구조 가능 구역 탐색에 성공했습니다. 드론이 포착한 열 신호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일치했어요. 지하 특정 구역에 생존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죠. 이재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구조팀이 무너진 구간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특수 보호 장비를 갖추고 통신 장치를 점검했습니다. 이재훈이 마지막으로 팀원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통신 장치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점점 긴박해졌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더 위험했어요. 집안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열기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으며 산소 공급도 원활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훈의 목소리가 통신기를 통해 들려왔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들은 생존자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붕괴 전 한국팀이 사전에 설치한 안전 격벽 구조 덕분에 일부 공간이 보존되어 있었고 그곳에 인부들이 갇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존자들이 차례로 구조되었습니다. 저는 응급처치를 위해 최전선에서 대기했어요.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살만의 이름을 계속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마지막 생존자가 끌어올려졌을 때 저는 그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살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식이 없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몸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구조대원이 말했습니다. 살만이 다른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고요. 저는 즉시 살만의 맥박을 확인했지만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멈춘 상태였어요. 그 순간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의학 지식과 경험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패닉에 빠져 온몸에 힘이 빠졌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현장에 대기 중이던 한국 의무팀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완벽한 호흡과 압박의 리듬, 그리고 흔들림 없는 집중력, 의사인 제가 봐도
그들의 응급처치는 교과서적이었죠. 한국 의무팀장이 휴대용 제세동기를 준비했어요.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러서고 전기 충격이 살만의 가슴에 전달됐어요. 처음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충격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니터에서 미약하지만 분명한 심장 박동이 감지됐습니다. 살만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기를 목격했지만 이렇게 가슴 깊이 울린 적은 없었어요. 그것은 동생의 생명이었고 제 심장의 일부였으니까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국 의무팀은 계속해서 살만의 상태를 안정시켰어요. 그들의 손놀림은 침착하고 정확했습니다. 응급 산소 공급과 수액 주입 그리고 약물 투여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진행됐죠. 그들의 팀워크는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것처럼 조화로웠어요. 살만은 즉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한국 의무팀 중 2명이 동행했어요. 저도 함께하고 싶었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많은 부상자들이 있었죠. 의사로서의 책임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재훈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살만이 다른 인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모를 벗어 씌워주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생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더욱 커졌습니다. 제가 알던 살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으니까요. 현장을 정리하면서 한국팀이 설치한 안전격벽에 대해 더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표준 공법이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개발한 시스템이었어요. 유사시 생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 장치였죠.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이 어두워질 무렵 저는 마지막 환자를 돌보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슴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들은 살만의 말대로 엄청난 기술자들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살만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매일 그의 침대 곁에 앉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죠. 의사로서 차트를 확인하며 그의 생체 신호가 점차 안정되어 가는 것을 보는 일은 형으로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사고조사 관련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공식 조사 결과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죠. 한국팀의 민첩한 대응이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활용한 자료, 기반 시뮬레이션과 철저한 장비 관리가 구조의 핵심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가장 놀라운 발견은 한국팀이 시공 과정에서 적용한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표준 공법을 넘어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했었죠.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생존자는 거의 없었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히려 그들의 철저함과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이제는 리야드 메트로 공사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살만의 상태가 안정되자 저는 결심했어요. 삼성물산 구조대장을 직접 찾아가기로 한 거죠. 그를 만나기 위해 현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꺼려했을 행동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어요. 구조대장 이재훈은 사무실에서 혹시나 발생할 다음 안전 대책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한국 시공 구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다른 연약한 집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유럽계 시공사들이 특별 요청을 해왔던 거였어요. 그는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어요. 피로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제 동생은 죽었을 거라고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의사로서 냉정하게 판단해도 살만이 살아난 것은 그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덕분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제 마음을 전했어요. 이재훈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맡은 구간을 지켰을 뿐이라고요. 그의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팀에게 구간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공사 일정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안전 관련 데이터가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0이라고 적힌 커다란 숫자였습니다. 이재훈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그들의 구간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 건수였죠. 사고 제로를 위한 그들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이재훈은 자신들의 안전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며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고 했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의사인 저도 같은 원칙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들의 철저한 준비성과 책임감은 사막의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빛났습니다. 살만의 병실로 돌아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생체 신호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에는 메트로 공사 크레인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그 광경이 이제는 안심과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병원 의사들과의 대화에서 한국 의무팀의 응급처치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어요. 그들의 현장 대응 프로토콜과 장비 관리 방식은 우리 병원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교류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살만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며칠 만에 그는 이미 침대에 앉아 의료진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기적에 가까운 회복이었죠. 의사인 저로서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병실에 앉아 동생의 회복을 지켜보면서 제 머릿속에는 끊임없는 의문이 맴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처치를 현장에서 할 수 있었을까? 극한의 환경과 무너진 지하 공간 그리고 제한된 장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벽에 가까운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심지어 살만의 심장이 멈춘 상황에서도 말이죠. 병원의 응급실에서도 때로는 실수가 일어나는데 그런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정밀한 대응이 가능했는지 전문가로서 정말 궁금했어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재훈이 살만을 문병을 왔을 때 저는 그 질문을 직접 던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재훈의 아버지는 광산 구조대원이었고 어느 사고 현장에서 동료를 구하다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 당시 한국의 구조 시스템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재훈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같은 길을 선택했죠. 하지만 단순히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 다른 가족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재훈은 삼성물산의 안전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 기술 개발의 최우선 목표는 효율이나 비용 절감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안전 시스템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였고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는 인명보호가 있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건설은 단순히 구조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그 공간을 만들고 사용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것과 같은 무게감이 느껴졌죠. 대화가 끝난 후 저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며 한국의 중증 외상 시스템과 재난 의료 대응에 관한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효율성과 정확성에서 세계적인 수준이었죠.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골든타임 개념을 중심으로 한 통합 응급 의료 체계였어요. 사고 발생부터 전문 치료까지의 모든 과정이 분 단위로 계산되어 있었고 각 단계마다 명확한 프로토콜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살만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죠. 살만이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면서 그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고 전 한국팀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모든 작업자가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말이죠. 그들은 단순히 개인 보호 장비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중요한지 이해시키는데 시간을 들였다고 합니다. 한 가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팀의 선제적 안전 개념이었어요. 그들은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안전 격벽 시스템도 그런 철학의 산물이었죠. 병원 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 동료들과 논의했어요. 우리 병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프로토콜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았죠. 사우디의 환경에 맞게 조정한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의사로서 저는 항상 최신 의학 지식을 추구해왔지만
이번 경험은 의학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과 사우디의 경험이 만나면 우리만의 독특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살만의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메트로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그곳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살만은 완전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갔고 저 역시 병원에서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456호선 개통식에 시민대표 자격으로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왜 하필 저였을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재훈과 삼성물산팀이 저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의료진으로서의 헌신과 이후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사우디에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었죠. 개통식 당일 리야드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형형색색의 장식들이 도시를 수놓았고 시민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새로운 메트로가 도시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죠. VIP 구역으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으니 정부 고위 관료들과 각국 대사들이 보였습니다. 삼성물산 측에서는 이재훈을 포함한 주요 팀원들이 참석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개막 행사가 끝나고 드디어 시승 열차에 탑승하는 순간이 왔어요. 열차는 상상 이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완전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열차는 소음이 거의 없었고 바깥의 기온이 50도에 육박했지만 내부는 쾌적하게 유지되었죠. 좌석에 자리를 잡고 주변을 살펴보니 벽면에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곳에는 삼성물산의 시공 이력과 구조활동 기록 그리고 적용된 기술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열차의 생명을 지켜낸 사람들이라는 제목 아래 구조작업에 참여한 이들의 얼굴과 이름이 담겨 있었어요.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내며 지하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터널 벽면은 완벽하게 마감되어 있었고 역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개월 전 재난 현장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승 중 옆자리에 앉은 한국 기술자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는 건설 과정에서의 도전과 극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사막의 극단적인 환경에 맞춰 특수 설계된 냉방 시스템과 안전장치들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열차가 특정 구간을 지날 때 그 기술자가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구간입니다. 지금 연결된 바로 저기요.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복구된 터널 벽면과 반짝이는 신호등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곳은 살만이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곳이자 한국팀의 헌신으로 많은 생명이 구조된 곳이었습니다. 죽음이 스쳐 지나간 공간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 것이죠.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죽었던 곳이 이렇게 생명을 잇는 통로가 됐군요. 그 말을 들은 한국 기술자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는 자랑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자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열차를 가리키며 좋아했고 노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야드의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메트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의 기술과 정신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이었고 죽음의 공간을 생명의 통로로 바꾼 인간 의지의 증거였죠. 개통식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이재훈과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따뜻한 악수를 나눴어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감정이 교류되었습니다. 감사함과 존경심 그리고 함께 이룬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살만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의 감동을 나눴습니다. 그 역시 개통식을 TV로 지켜봤다고 했어요. 살만은 이제 삼성물산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열정이 느껴졌어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개통 이후 리야드 메트로는 도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며
삶의 일부가 되었죠. 그 중에서도 특별한 공간이 있었어요. 중앙역 내부에 마련된 삼성물산 구조팀 헌정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구조 기록과 3D 시뮬레이션 영상, 그리고 열감지 드론 장면이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방문객들은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놀라움과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전시장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이었죠. 거기에는 붕괴된 터널 속에서 구조 작업을 하는 한국팀의 용기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이 사고 구간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여긴 한국 사람들이 생명을 살린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공학적 성취를 넘어 문화적 연결의 순간이 된 것이었죠. 개통 한 달 후, 저는 살만과 함께 메트로를 타기로 했어요. 남들에게는 평범한 지하철 여행이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살만은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깊이가 느껴졌어요. 열차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살만에게 다시 지하 공사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살만의 대답은 예상과 달리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엔 설계팀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새로운 열정과 목표가 느껴졌습니다. 살만은 계속해서 이제 그는 더 안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싶다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트라우마가 새로운 사명감으로 변화한 순간이었죠. 형으로서 그의 성장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메트로 개통 1주년을 맞아 저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어요. 리야드에서 열리는 응급구조 협력 워크숍에 강연자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한국 기술을 병원 시스템에 도입했고 생존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었죠. 이 사례가 주목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강의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지어준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와 기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